토지가 아닌 것, 건물이 있는 거겠죠. 예, 그런 거에 신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토지 신탁 같은 경우는 건물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예,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을 자연 그대로 놔두면서 신탁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토지 신탁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거나 또는 뭐 개발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신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가장 흔히 보는 게 이제 개발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걸 뭐 흔히 줄여서 개탁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토지주가 신탁사한테 신탁을 주게 되면 신탁사는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예, 그 위탁된 부동산을 개발해주는 서비스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형 신탁이라고 있습니다. 관리형 신탁도 마찬가지로 개발 신탁을 할 때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책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제 책준은 뭐냐면 책임 준공입니다. 예. 그래서 관리형 신탁의 주된 업무는 법률적으로 사업 주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허가라든가 뭐 분양계약, 예, 자금 입출금, 예, 이러한 그 어떤 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비토지 신탁, 예, 우리가 이제 그 건물을 매매하거나 아니면 임대할 경우에 소유주가 신탁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예, 그런 것들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비토지 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럴 경우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담보신탁이라는 게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담보신탁은 제가 방금 전에 그 설명을 좀 들었기 때문에, 논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관리신탁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갑종과 을종이 있는데, 갑종 관리신탁 같은 경우는 임대차, 시설, 세무, 법무,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을종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소유권만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관리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갑종과 을종이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처분신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처분신탁은 뭐 그 부동산 소유주가 신탁사에 처분을 의뢰하는 것 이라고 해서 이 처분신탁이 되어 있으면 이 신탁자가 법률적인 그런 어떤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라든가 뭐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것들을 신탁사 명의로 입금을 시키고 그다음에 신탁사가 그것을 처분된 금액을 가지고 수익자한테, 즉 다시 말해서 건물주가 되겠죠. 건물주한테 그 수익금을 교부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분양관리 신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을 선분양할 때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수분양들이 납입한 분양대금을 관리해 주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시행사가 소유주가 아니라 이 신탁사가 소유주 명의로 되어 있고요. 이러할 경우에는 분양금 전체를 신탁사에 집어넣었다가 신탁사가 시행사 또는 뭐 여러 그 관련된 그런 업체에다가 분배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탁 종류에는 총 6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염려해 주시고요. 그럼 신탁 등기는 어디서 확인을 하죠? 자, 우리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하게 되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수탁사 주식회사 뭐 어디 자산신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탁 원부의 번호예요. 자, 신탁 원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는 뭐 제2023 뭐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어떤 신탁 원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신탁 원부를 여기서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탁 원부의 번호를 확인하시고 신탁 원부는 어디죠? 등기소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무심코 그냥 신탁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해서 가는 것보다는 신탁 원부를 확인을 하고 신탁된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업무에 임하시는 게 깔끔하게 일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어떤 식으로 체결이 될까요? 자, 먼저 제가 그랬죠. 신탁 원부를 확인해야 된다. 신탁 원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탁 원부 안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그 임대차 계약을 해도 돼 또는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매매가 가능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임대차 같은 경우는 절차 또는 뭐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탁 원부를 확인했을 때, 이 그 계약서 작성의 주체가 누구인지, 즉, 임대인 쪽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탁 원부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을 하셔야 돼요. 예. 등기소를 방문하실 때 좀 전에 봤던 신탁 번호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죠? 신탁 원부에 번호가 있는데 그걸 제시하게 되면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탁 원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 주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임대차 같은 계약은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 조항에 어떠한 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신탁된 부동산을 우리가 그 임대 계약할 때 보면 신탁사가 애초부터 나와서 뭐 물건을 안내하거나 또는 어떤 매각자를 임대 자료를 준다거나 하진 않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신탁된 부동산의 실질 소유주, 즉 위탁자를 우리가 처음에 만나게 되는 게 다반사인데요. 이 소유주는 이렇게 이건 내 건물인데 내가 이거 신탁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임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나하고 협의하면 돼라고 하는데요. 거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탁 부동산의 실질 소유주인 위탁자가 신탁 회사에 신탁을 줬다 하더라도 그럼으로써 등기부 등본의 소유주가 신탁사로 변경이 됐다고 해서 신탁사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예.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할 때는 우리가 위탁자, 즉 실질 소유주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질 소유주를 만나게 되면 이 임대차 계약 전에 예, 그 신탁회사, 수탁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동의를 얻는 것은 뭐 그 어떤 문서로서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그 넘어가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것을 먼저 우리는 업무에서 이제 실질 소유주한테 임차인이 그 일반적인 또 중개행위에 필요한 임장 활동을 하거나 또 뭐 위치를 파악하거나 임대 조건을 협의를 하거나 그렇게 돼서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임차를 하겠다라고 의사 표시가 있으면 우리 중개하시는 분들은 실질 소유주 위탁자한테 자, 이분이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당신은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에 이 계약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뭐 그쪽에 협의를 보든지 동의를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동의를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이 실질 소유주다 하더라도 또 반면에 법적인 그런 어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어떤 임차인이 임차를 할 예정이다라고 보면 계약에 앞서서 실질 소유주한테 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임차를 하려고 하니 당신은 신탁회사나 금융회사, 금융기관에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계약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일이 잘못되면 나중에 계약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동의가 됐다고 가정합니다. 자, 동의가 됐으면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계약서 작성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서 작성할 때는 뭐 건물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또 여러 번 가맹사에서 할 경우도 있겠죠. 어디서 하든 신탁회사, 수탁사 담당자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 소유주와 같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되면 거의 신탁회사나 실질 소유주 두 분이 다 나와 있다고 하면 계약을 체결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의서를 원래는 위탁자, 뭐 수탁자, 우선수익자 다 받아야 되는데 계약서 작성 당일 그 장소에 신탁회사 담당자와 실질 소유주가 있다고 하면 신탁회사 담당자 또는 실질 소유주는 이미
우선 수익자인 금융기관에 연락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는 반드시 신탁회사의 담당자 또는 실질 소유주, 또는이 아니죠. 같이 나와야 된다. 만약에 신탁회사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동의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질 소유주가 이게 내 건물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이 건물의 소유주는 신탁사이기 때문에 신탁사의 직원, 담당자가 나와 있지 않으면 신탁사에서 이 계약을 작성해도 된다,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신탁회사 동의서뿐만이 아니라 우선수익자 동의서도 반드시 또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 그 고지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게 신탁된 자산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위탁자, 저 건물주가, 실질 소유주가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이렇게 뭐 여타 여러 가지 일로 신탁 계약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이 수탁사, 신탁회사는 공매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고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탁자, 즉 그 실질 소유주, 그 다음에 신탁회사,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특약사항이나 이런 쪽에다가 적어 놓으셔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약이 되겠죠. 계약이 되면 거래 대금이라는 게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 계약금을 먼저 일부를 놓고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계약금을 송금을 받는 주체는 위탁자,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 신탁회사 명의의 그 금융 계좌로 송금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계약금도 마찬가지고요. 또 중도금이 있으면 중도금도 마찬가지고 잔금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거래대금이 신탁사로 가지 않고 실질 소유주로 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 신탁사가 동의하지 않은 계약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실질 소유주가 신탁회사 제외하고 계약을 썼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그 계약은 나중에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또는 중도금, 뭐 또 잔금 이런 것들을 이체를 시켜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더러 보면 이제 그 실질 소유주가 뭐 자기 통장으로 이체를 해도 뭐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중개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임차 측에서 불안해 하신다. 임차 측에서는 지금 이 부동산의 명의가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 명의로 입금을 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 실질 소유주가 뭐 자기 건물 가지고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신탁 회사를 제외하고 계약을 쓰는 그런 어떤 악의적인 행동이 좀 보일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전부 다 동의를 해줄 겁니다. 자, 이 신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대인의 주체는 그럼 누가 되느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당연히 신탁 회사가 이제 임대인 주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신탁 원부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신탁 원부에 위탁자, 실질 소유주도 임대인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신탁 원부에 예를 들어서 신탁회사뿐만이 아니라 실질 소유주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임대인 주체는 실질 소유주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탁 원부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신탁 부동산, 이 부동산 신탁이 되는 이유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본인이 그 건물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 신탁회사를 준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본인이 다른 그런 어떤 제3의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함으로써서 생기는 그런 어떤 채무나 이런 것들을 신탁회사,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을 신탁회사로 돌려놓음으로써 보호를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이 어떻게 좀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담보신탁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왜 신탁회사에 그 신탁을 주면서 담보를 받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탁회사에 담보 신탁을 주게 되면은요, 개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약간 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리도 또 하락을 시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은행은, 이럴 경우 은행은 실질 소유주, 건물주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신탁회사를 보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탁된 부동산의 특징은, 실질 소유주가, 어떠한 면에서 뭐 부동산, 그러니까 자기 자산을 보호한다든지, 개발을 진행시킨다든지, 대출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목적, 예, 그런 목적에 의해서 신탁 부동산을, 어, 만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실질 소유주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서는,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신탁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이제 임대차 계약할 때 보통 예, 신탁사의 뭐 동의나 이런 걸 이제 받게 되는데 우선 수익자 부분도 그게 그동안 계약할 땐 그런 건 잘 없었었는데. 그러니까 없었던 게 왜냐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신탁회사에 신탁회사가 네. 우선 수익자한테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별도 동의서는 이제 법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고요. 네네. 신탁회사에서 그쪽에다 얘기를. 연락을 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질문하신 내용도 다 인지하셨죠? 그러니까, 뭐, 또, 야, 우선 수익자의 동의서 반드시 있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신탁사를 통해서, 신탁회사만 오케이 하게 되면 거의 일은 마무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